안녕하세요. 간호관리학 최종 파이널 우리 모의고사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합격을 가르칩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진단, 공략, 그 다음에 실전을 거치셔서 지금 현재의 마지막 최종 파이널까지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영역에서, 어느 챕터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구나. 마지막 우리가 이제 숨을 쭉 고르시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이제 1번과 2번 문제에서는요, 우리 역사 부분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우리가 외국 역사가 나올 것이고, 한 문제는 한국의 역사가 나올 거예요. 그럼 보통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연습을 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뭐 시대적인 상황이 딱 매칭이 돼서 그 시대의 역사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나이팅게일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이러한 개정이 되었던 것 등, 또 이제 간호계의 어떠한 변화의 흐름, 패러다임의 변화,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역사 문제로 출제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로 이제 나이팅게일의 간호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이제 1번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역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두 문제를 보시기에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33문항을 우리가 다 틀려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이제 촉박하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칼치기로 보라는 것만 봐. 이거나 아니면은 비중이 33문항에 집중되어 있는 곳에 더 포커스를 맞추거라 라고 이제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큰 틀에 있는 나이팅게일 패니크 여사, 그 다음에 의료법에 개정에 되어 있는 상황, 지금과 같이 시대의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뭔가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그 변화를 일으켰던 그 시대적인 흐름이 우리의 간호의 역사에서도 봤었을 때에 이때가 어떤 것과 꽉 똑같이 매칭이 되더라 라는 그 시대의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간호관리학의 첫 번째의 이 역사 부분의 나이팅게일이 계속 연습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옆에 있는 것을 다 여러분들이 버릴 건 버려라 라는 의미로 출제를 했으니 요 정도 선에서만 정리를 하시고요. 다른 거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33문항에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팅게일 간호 이념. 자, 우리가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봤었을 때 간호는 직업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직업적인 의식을 가져다 준 거는 굉장히 땡큐예요. 나이팅게일이 아니었죠. 뭐예요? 우리가 면허증 시험을 보게 추진했던 사람 패니크 여사였어요. 나이팅게일은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사명의식을 가져야지 간호사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패니크 여사가 더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패니크 여사. 그 다음에 간호사 면허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또 패니크 여사죠. 네. 그래서 이 면허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이팅게일과 패니크 여사는 굉장히 많은 갈등을 그 당시 일으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미국의 간호협회 조직 결성을 후원을 했다. 이것도 패니크 여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간호사업은 비종교적이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나이팅게일이 했던 정답이 되겠습니다. 질병을 간호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렸던 게, 간호사는 무조건 병원에서 우리가 질병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간호할 거야 라고 했던 게 함정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 나이팅게일은요, 질병을 넘어서서 꼭 어디가 찢어져야, 어디가 타박상이 나야,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다치건 신체적으로 다치건 어떠한 영역을 더 확장을 시켜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라고 했죠. 아픈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선서를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1962년 의료법 개정이 미친 영향은, 자, 앞전에는 이제 외국의 역사고, 이
의료법 개정은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크게 의료법 개정이 되었던 연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우리가 기출이 되었던 예전에 기출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1962년 또 우리가 1972년 뭐 1981년 이렇게 개편이 되었던 의료법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62년에 있었던 그러면 사건, 그때에 어떠한 뭔가 이벤트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끄집어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간호사 국가시험제도를 신설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때에 1962년도 국민의료법에서 의료법으로 개칭이 된 해년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1962년도에 이 간호사 국가시험제도를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요, 우리가 이제 조산사와 그 다음에 조산사 교육과정을 이제 분리를 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질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기. 네, 그때 시기, 그때 196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산사 국가시험 제도는 1987년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1962년도에 조산사의 교육과정을 분리를 시켰을 뿐이지 뭐 국가시험 제도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조산사의 용어를 저기다 넣어준 거야. 절대 헷갈려서는 안 된다. 이거는 1987년에 우리가 시험을 신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973년, 여기는 1973년입니다. 의료인의 보수 교육 조항을 우리가 신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81년도에 가면 우리가 보수 교육 의무화를 해요. 우리가 81년. 보수 교육, 지금 하고 있는 보수 교육 있죠? 네. 의무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호부를 간호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런 것보다는 이거를 고급스럽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호원을 사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좀 바꿔주시면 되겠죠. 1987년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1987년. 그리고 분야별이 있어요. 우리 전문 간호사 있잖아요. 그래서 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보건, 정신, 마취로 인정을 하면서 그들의 면허 외에 전문 간호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1973년도에 의료법이 개정되었을 때의 이벤트가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는 1962년도 의료법 개정이 미친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병원윤리위원회예요. 병원윤리위원회. 윤리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병원윤리위원회와 IRB,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있죠. 다 윤리위원회야.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어. 그 두 개를 잘 우리가 어떤 킥포인트로 정리를 해야 되냐. IR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독 연구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 병원은 우리가 만성신부전, 장기, 이식, 요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번 보도록 합니다.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치료 내용을 결정해 준다. 여기 윤리적인 문제와 치료 내용 결정해 주는 건 아니에요. 치료 내용 결정하는 건 의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치료 내용을 결정한다고 윤리위원회를 열어서면서까지 이것을 시행을 하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초기에 병원윤리위원회는 의료인들만 구성되어 있다. 의료인 아니고 성직자도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등등등 다 외부에서도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3번 국내 병원윤리위원회는 장기이식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되었다. 핵심 키워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라는 용어가 뭐가 있었지? 그렇지. 장기 이식이 있었어. 그게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본격화가 되면서 1980년대 그때 병원윤리위원회가 활성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미국의 터스키스 연구소의 매독 문제. 자, 매독 나왔다. 이건 뭐다? IRB. 자, IRB로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빈번한 강제 입원으로 인해서 최초 도입되었다. 그래서 빈번한 강제 입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신간호학도 준비를 하실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 영화에서 많이 보시게 되면 강제로 막 하얀색 옷 입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환자를 잡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 병원윤리위원회가 인권의 유린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하지만 제가 병원윤리위원회는 장기이식을 생각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봤던 드라마, 영화 거기서 생각했던 빈번한 강제 입원, 그 인권 이거 생각하셔갖고 병원윤리위원회라고 5번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왜 우리가 5번으로 제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이 강제 입원이요. 인권유린이 맞죠. 저 사람이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에 앙금을 품는다거나 제가 뭐 어딘가에 격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거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등등등의 뭔가의 사유로 인해서 강제 입원 사건이 빈번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케이스를 결정을 하기 위한 병원 우리가 그 윤리위원회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대에 와서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인권 유린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입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윤리위원회가 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초 도입이다. 이것 자체도 틀렸죠. 네, 병원윤리위원회는 장기 이식이 본격화되어서 요거가 활성화가 되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 우리가 3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3번. 자, 4번입니다. 자, 연구를 참여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충분한 설명. 자, 우리 요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윤리 파트에서 간호법, 윤리 파트 이 부분에서 그 환자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설명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에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뭔가의 문제점. 그래서 우리는 충분한 설명을 거기에 우리가 하이라이트 제가 쳐놨잖아요. 여기다가 쳐놓은 거. 그 다음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참여 여부는 누가 결정합니까? 네, 그 대상자 환자 설명을 들은 그 사람. 이것은 참여자의 어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을 보장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수술을 할지, 그 치료를 받을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거. 그러면은 시술하기 전이잖아. 치료하기 전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전 동의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거의 그냥 맞으라고 주는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윤리강령에서도 단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윤리강령 우리가 이제 제4차까지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의료인 최초로 윤리강령이 생겼었어요. 그렇죠. 언제? 1972년도에 우리가 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리강령 중에 간호사와 대상자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3개 커다랗게는 3개로 우리가 이거를 윤리강령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다. 그 3개의 간호사와 대상자, 그 밑에 하부 요인이 6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윤리강령의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랑 또 누구랑 이래요? 예. 주변에 있는 진료 파트인 사람들하고 굉장히 잘 친근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간호사와 협력자. 크게 파트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부 요인 3개, 그 다음에 여기 6개, 3개, 그래서 토탈 몇 개? 우리가 15개 조항으로 보고 있죠. 그쵸? 자, 그 중에서 우리가 간호사와 대상자의 그 6개 항목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여기에 나와져 있는 선지에서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와 대상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잘 지내야 돼? 네, 그렇죠. 평등한 간호 제공을 하셔야 되겠죠. 평등한 간호 제공.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고 이 6개의 항목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는 개별적 요구 존중을 해줘야 되고 대상자에 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 비밀 유지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알 권리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약한 대상자를 보호를 하셔야 되고 건강 환경을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교육과 우리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적 활동도 전문 간호사로서의 간호사의 의무야.
우리가 이제 전문 활동. 그 다음에 대상자 보호는 누구랑 같이 해야 돼? 협력자랑. 그래서 간호사와 협력자 파트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5번과 같은 경우 건강 및 품위 유지.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항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5번 같은 경우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간호사 의무이고 대상자 보호는 제3파트 우리가 간호사와 협력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고 이거는 달달달 암기를 한다에 여러분들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06번은요. 암에 걸린 환자의 보호자들이 환자에게 암 진단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가시면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임상 실습을 하셨을 때에 뭔가 인계를 하셨을 때 이러한 환자의 사연을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자, 근데 이때 보호자와 간호사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규칙이나 원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비밀이라는 윤리적인 우리가 규칙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성실의 원칙 같은 경우 1번. 이거는 너랑 나랑 약속을 잘 지켜야 돼. 약속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직 같은 경우에는요. 정직해야 되죠? 너? 진실을 말하란 말이야. 진실. 신의. 너랑 나랑 신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비밀 보장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자율성은 너에 대한 선택권의 존중, 악행 금지 원칙 같은 경우에는요. 뭐가 되겠습니까? 네.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 비밀 찾아라.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07번 보도록 합니다. 자, 임종 과정에 있는 암 환자에게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 이거는 어떠한 안락사의 종류가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락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국가고시 출제가 안 됐었지만 분명한 거는 안락사에 대한 내용이 소극적인 안락사가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자기결정권을 존중을 하면서 우리가 허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회생 가능성이 없었을 때에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연명 의료 계획서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저 그냥 디스차지 시켜주세요. 퇴원 시켜주세요. 저는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다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현행이 시작돼서 보편화가 조금 됐다거나 그러한 안락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소극적 안락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선지에 나와 있던 안락사 중에요. 그래서 소극적인 안락사가 되겠고 그러면은 적극적인 안락사는 뭐냐? 적극적으로 우리가 몰핀 같은 경우 우리 뭔가 통증 페인 컨트롤 할 때에 우리가 진통제 많이 쓰죠. 그러나 우리 몰핀 많이 쓸 때 뭘 많이 봐요? 바이탈 사인에 호흡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고통이 더 심해서 이거를 용량을 늘리게 되면 호흡근에 영향을 줘가지고 진짜 호흡마비로 사망하실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호자들이 저분이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진통제의 용량을 알면서도 이제 증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극적인 안락사다. 한 예시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임의적인 안락사. 임의적인 안락사는요. 우리가 생명 주체가 종식 의사를 표현을 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코마 상태거나 이 사람이 유언을 남기고 뭔가를 남겨놓지를 않았어. 그래서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못해. 근데 이제 주변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임의적으로 저 사람은 뭐 생전에 그랬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명의 주체가 종식 의사 표현을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임의적인 우리가 안락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요. 도태적 안락사예요. 이러한 경우는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도태적 안락사는요. 용어 자체가 이 도태 쓰면은 굉장히 뭔가 뭐 뜻이나 의미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조직에 큰 부담을 주고 생명의 주체가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 건강하게 이어갈 수가 없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너의 생명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랬을 때에 보통 누가 그 아픈 사람 주변에 누가 힘들어해요? 가족 구성원들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만하게 해주세요. 치료 그만하게 해주세요. 환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그 조직, 그 가족의 구성원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부담감 때문에 이 도태적 안락사 이런 것들이 예시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결과적인 안락사 이런 것들도 있어요. 간접적 안락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 행위가 결과적으로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행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 그러니까 간접적이에요.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쭉 진행을 해주세요. 근데 너가 이 치료를 뭐 안 받거나 또는 받거나 했었을 때에 너는 사망할 수가 있어. 알아. 그냥 그대로 진행해줘.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국 결과를 알아. 그래도 진행해라. 라고 하는 게 결과적인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의 정서상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게 된다면 2번과 같은 정답이 많을 것이다. 예측이 높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8번은요. 환자가 그 병원에서 치료를 정확하게 받지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런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환자는 의료진을 믿고 입원을 하는데 의료진이 정말 서비스를 최대한 자기 만족감이 높을 정도로 해주지 않았어. 또는 그냥 뭐 방임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의사와 간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그 금액 산정에 있어 환자의 과실을 우리가 참작해야 하는 제도로 고용주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료진을 잘못 뽑아서 우리 그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렸네요 하면서 이제 고용한 사람이 대신 물어주는 거. 그게 바로 사용자 배신 책임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빈도수가 높지는 않지만 우리가 법적인 내용에서 굉장히 많이도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의료사고가 굉장히 많이 분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험 문제에 새롭게 등장을 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유심 있게 보셔야 돼. 잘 째려보면서 보셔야 돼.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고용주가 책임진다. 그거 뭐라고? 3번 배상 책임 제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9번 감염 관리는 우리가 100%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2021년도에도 감염에 대한 내용은 예측했던 대로 그냥 뭐 다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병원 감염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병원 감염은 입원 대상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인, 병원 직원까지 포괄하나 방문객은 제외한다. 방문객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뭔가 매개체로 뭐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 감염원을 가지고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오시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간호사의 직원, 병원 직원에게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다 지금 실시를 했죠. 우리는 1년마다 합니다. 네, 간호사 1년마다 건강검진, 건강검사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도 꾸준히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의료진 우선순위를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감염관리 잘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3번이 표준주의. 표준주의는 어느 곳에서나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리고 대표적으로 손 씻기가 있어요. 손 씻기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표준주의에 따라 간호할 때 동일한 환자의 다른 부위 처치 시에는 장갑을 바꿔 사용하고 다시 손을 안 씻어도 된대요.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리고 모든 병원 공간이 똑같은 방법으로 청소를 하진 않습니다. 그러죠? 소독약 이런 것들도 다 제품마다 다르고 우리가 ICU, 중환자실, 병동, 외래 청소하는 거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틀리다. 자, 격리병실이 없으면 혼용해서 쓴다? 혼용은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금지죠. 네. 금지고 격리병실이 없으면 이제 코호트 격리를 하실 거고요. 지금도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자,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는 2번이다.
자, 10번은요. 우리나라의 간호를 전문직 기준으로 평가할 때 미흡한 부분은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자, 아직까지 간호법이 제정이 안 돼 있어서 간호사들의 자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슈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인식을 높이려면은요. 이렇게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직 기준 우리 간호사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호법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이제 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직관적이고, 직관적인 건 뭐야? 문만 열고 들어오면은 딱 느낌 왔어. 삐로 왔어. 막 여러분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도 학생 간호사 시절에 그랬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 3년 차, 5년 차 가면은 뭐 환자 차트만 듣고 걸음걸이만 봐도 뭐 어디가 아픈지 다 알 것 같아. 이러한 느낌을 받는 거. 딱 그런 것을 직관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너에 저 직관이라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딱 나오면 아, 전문가 되었구나. 간호사가 이제 베테랑 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저 직관적인 거, 반사적으로 환자의 복잡한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파악을 하고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배너의 전문직 단계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이 정답 5번이 되겠죠. 5번. 계속 제가 5번을 밀고 있어요. 반드시 좀 전문가 파트에서 한 문제 나오잖아요.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간호사가 부족으로 인해서 각 병원에서 기능적 간호 전달 체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간호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줄만 딱 읽어도 아, 펑셔널 왜 썼지? 펑셔널 쓰는 이유가 뭐야? 지금 간호 조직의 문제야. 그래서 이제 조직 파트에서 이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간호 관리 과정에서 한 26문제가 거기서 다 출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기획 파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직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 조직이 잘 짜여져 있어야 돼. 그래서 조직 잘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조직 구성하려고 보니 사람이 있어? 부족해. 숙련된 간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신규 간호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호사가 그 경력 간호사들이 부족한 상황이라 우리가 이제 기능적 간호 전담 체계를 제공해서 각 파트별로 다 나눠서 그 일만 하게끔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기능적 간호 전달 체계를 제공하는 거는 간호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을 시키는데 기초가 된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산성 향상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 100% 출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1번. 과학적 관리 이론, 테일러주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테일러주의, 테일러가 주창한 거잖아요. 요거야. 그래서 과학적 관리 이론, 우리 간호 현장에는 성과급, 그 다음에 우리 저렇게 업무에 분할할 수 있는 기능적 간호 전달 체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고 100년의 역사가 지나도 아직까지 간호 현장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이론이 쭉 나왔잖아요. 이거랑 가장 또 중요한 건 뭘 또 볼 수 있어? 예, 상황적 적응 이론이에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또 문제를 풀면서 과학적 관리 이론이 안 나오든 아니면 상황적 이론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이제 또 연습 문제로 여러분들과 파이널을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과학적 관리 이론 테일러 꼭 잊어먹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3번에 우리가 이제 고전적 이론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여고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죠. 너무나 업무 중심, 사람을 기계로 봤다. 사람 기계로 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인간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신고전주의 시대가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인간관계론이 적용이 되죠. 그래서 메이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고 인간관계론에 적용을 했었을 때에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지? 생산보다는 어떤 거? 인간을 쳐다보자. 너무나 기계적으로 인간을 니네들이 혹사시켰어.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계속 일만 시키거나 다그치거나 그렇지 않아도 잘한다 했었을 때에 더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 라고 했던 게 이제 인간관계론이야. 그래서 여기에 나와서 이제 호선 공장에서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여러 가지 실험을 굉장히 4-5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았던 거는 뭐였냐면 그 사람한테 빵하고 우유 주고 잘한다 휴식해주고 그랬을 때가 더
네, 시너지 효과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봅니다. 보기. 간호사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업무 배정하는 거. 자, 업무 배정하는 건 뭐야? 간호사 능력별 인형을 하나를 만들어도 눈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옷 입히는 사람 따로 있고 박스 포장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 업무를 하나하나 했던 거 우리 간호 전달 체계의 펑셔널. 그렇죠? 이 펑셔널. 누구 어떠한 이론에 더 영향이 있었어? 우리 12번 문제에 나왔던 과학적 관리 이론 테일러 생각하시면 돼. 거기에 핵심 키워드야. 이런 것들이 핵심 키워드야. 그 다음에 간호 업무 지침서를 작성 보완해서 구성원들이 준수하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업무의 지침서 뭔가 규칙적이죠, 여러분들. 네, 규칙적이야. 이대로 우리가 하면 돼 라고 하는 것도 과학적 관리 이론.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된 걸 갖다가 지침서를 만들어서 근로자들한테 뿌린 거예요. 이대로 업무 지시를 내린 거지, 하나에. 그러니까 너무나 인간미 없어. 그렇죠? 자, 그래서 과학적 관리 이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신규 간호사의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고충 상담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고, 자, 4번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의 직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복잡한 환경적 요소를 전체적인 관점, 여기 핵심 포인트야. 이게 핵심 포인트, 우리가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에 핵심 포인트가 있었고 과학적 관리 이론에 대한 그때 핵심 포인트가 있었지. 그러면 전체적인 관점은 어떤 거 핵심 포인트야? 관리 과정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행정관리론이라고도 해요. 네. 그 다음에 5번 직무의 기술적인 측면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네, 과학적 관리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고, 14번은요. 민츠버그가 제시한 거, 민츠버그 카츠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야. 그리고 민츠버그의 의사결정 역할이 굉장히 많이 제출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출이 되었냐면은 10개 문제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7개가 나왔어. 그러면 70%야.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요거를 그 안에서도 여러 개의 우리 그 기업가, 문제결과, 자원분배자, 뭐 협상가 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중에서도 하부 요인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찾으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크게 보고 의사결정자의 역할에 속하는 것은 저렇게 하면서 문제 찾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튼 70%가 기출이 되었던 문제고, 어떠한 유형이든 방법이든 출제가 이런 식으로든 하부 요인이 나오든 우리는 여기에서 민츠버그가 제시하는 관리 자의를 3가지로 구분을 딱딱딱 다 하셔야 되고, 그 3가지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하부 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조직 구성원들이 동기유발하고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결정한다. 동기유발하고 인사 모든 것을 다 결정해. 그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도 누구예요? 대표자가 그렇겠죠. 그 대표자님이시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조직과 환경의 기회를 찾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뭘로 동그라미를 칠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변화. 그렇죠. 변화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그 조직과 환경을 뭔가 그 조직 이게 아니야. 변화를 꾀해서 변화를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추진을 하겠죠. 저 좋은 방법으로. 그래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여기 의사결정에 나와 있는 기업가 있죠. 네, 기업가. 굉장히 진취적이잖아요. 앞에 딱 보고 그 변화에 대해서 성취지향적으로 앞으로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죠. 네, 기업가가 정답이 되는 2번이 되겠고, 자, 조직에서 법적,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의무를 결정하고 수행한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대표자님이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사람들에게 조직을 계획, 정책, 활동, 결과 등에 대한 결정을 알리게 된다. 자, 이거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알리게 된다. 여러분들 여기 알린다. 근데 그게 누구한테 알리고 있는 거야? 그렇지. 외부 사람들에게,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조직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자.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는요. 정확히 말하면 민츠버그가 제시한 관리자 유형이 없어요.
없고요. 조금 비슷하게 한다라고 하면 지식과 기술 있죠. 그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뒤에를 조금 매끄럽게 바꿔주신다면 정보 보급자가 될 수도 있어요. 지식과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조직 사람들에게 뭔가 전달한다라고 하면 정보 전달자, 보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한 문맥상으로는 아니다. 그러나 여기 뒤에 있는 말을 조금 수정해서 쓰게 된다면 그렇게 정보 전달자, 보급자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민츠버그의 의사결정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획의 원칙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획의 원칙에 있어서요. 그거 달달달달 다 암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매끄럽게 볼 수가 있느냐. 자, 탄력성. 자, 탄력성 하면 고무줄 생각하시면 돼. 늘렸다 뺐다 자유롭죠? 네, 늘렸다. 다시 줄어들고 늘렸다. 다시 줄어들어요. 그걸 탄력성이라고 그래. 그런 건 왜 그래? 변화에 대한 상황에 대응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탄력성의 원칙은 2번하고 크로스하면 되겠죠? 네. 이 탄력성의 원칙은 변동 상황에 대응할 수가 있는 하부 조직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걸로 매칭을 시키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탄력성의 원칙의 기획 결과는 전문 용어를 피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핵심 키워드. 전문 용어 피하고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기획을 작성을 해야지. 왜? 너만 볼 거 아니잖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었는데 너만 아는 그런 외래어로 쓰거나 의학용어로 쓰거나 그러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 잘 몰라. 그러죠? 그래서 이랬을 때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게 여기 원칙을 쓸 수가 있는 게 이게 간결성. 이게 크로스가 된 거야.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균형성의 원칙. 상위 수준의 기획에서 순차적으로 여기서 핵심 키워드. 자, 순차적으로 여러 개의 기획이 파생되어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거로 이렇게 내려오자라고 해서 이제 계층적이 좀 어울려요. 계층적 원칙이 좀 어울리고. 자, 필요성의 원칙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 재반의 중요한 요소 간의 상호 균형과 조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재반의 중요한 요소 간의 조화, 그게 핵심 키워드. 그거만 들어가면 뭘 찍으면 돼? 포괄성이야.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고 있는 원칙, 포괄성. 자, 그 다음에 5번 돈 이야기 나왔다. 경제성. 그렇죠. 그리고 최소 비용, 돈 나왔지? 최대의 효과, 산출, 예산을 수립하는 거. 경제성을 보기 위해서 저러한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은요. 전략적 기획의 특성이에요. 자, 1년에서 3년 미만의 기획을 세운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을 한다. 미래의 문제와 기획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시적 기획이다. 인간관계를 중시했다. 전략적 기획, 전술적, 운영적 기획을 우리가 세 파트로 나누게 되는데 전략적 기획은요. 전략이 들어갔어. 그렇지.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관리를 해야 돼? 그렇지. 최고 관리자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만 알면 저 1번에서 5번 우리가 읽었던 선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전략적 기획은요. 단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서 3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전술적 중기예요. 얘는 어떤 거야? 5년 이상으로 장기를 보면 돼. 장기적인 전략이야. 그래서 얘 틀린 거고 그다음에 구체적 결과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확인이 한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없다라고 했지. 이거 틀렸잖아. 왜? 우리 지금 장기라고 했잖아. 장기전이야. 구체적인 결과를 빠르게 보려면요. 운영적, 이미 다 결정된 사항을 검토만 하는 운영적 기획에서 보면 되고 미래의 문제와 기획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미래. 불투명한 그 미래를 우리가 기획하고 예측하려고 그래. 이건 바로 누구만 할 수 있어? 최고 관리자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시계획 아닙니다. 상시계획 틀렸고 인간관계를 중시하지 않아요. 최고 관리자가 인간관계 중시해요? 네, 그렇게 하지 않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BO예요. MBO는요, 우리가 간호사 국가고시, 저 때부터 비롯해서 굉장히 그냥 무조건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출제를 했었는데, 그냥 무조건 기출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우리 조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사용하고 흔한 거는요, 거의 시험 문제에 빈출이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표 관리,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보시면서 잘 안 나와 하고 그냥 배제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내년에는 나올지도 모르잖아.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쉬워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17번에 그 MBO의 특징은요. 1번, 조직의 목표 설정이 용이하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문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목표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목표 설정할 때 끼워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급자의 자아 실현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만 최고 관리자가 했던 그런 일들이 하급자가 들어오게 되면서 저렇게 목표 설정이 뭐 용이할까요? 혼자 하다가 2명, 3명이 막 들어오는데, 그죠? 불협화음이 막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목표 설정이 그렇게 쉽게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의 MBO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시간 낭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상급자가 커다란 빅피처는 그려놔요. 큰 그림은 그려놓으면서 이제 들어와서 살을 붙여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표를 그 완성을 해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 자, 두 번째, 단기적인 목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단기적인 목표예요. 왜? 우리가 최고 관리자가요, 혼자만 쭉 앞만 보고 전략적으로 나가게 된다라면은요, 단기적인 목표만 보고 장기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최고 관리자보다 일단은 밑에 있는 일선은 못하잖아요.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분들을 인볼브를 시켜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계획을 짜게 하다 보니까는요, 장기 계획 세우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를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맞아요. 그리고 상급자, 관리자의 지속적인 개발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일을 하급자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지속적인 능력 개발 도움이 되진 않는다. 계량하기가 어려운 업무도 적절한 보상이 보장된다. 여기는요, 계량하기가 쉬워요. 그리고요, 목표 관리에는요, 계량화는 뭐야? 숫자적인 거야. 숫자적으로 내가 이게 뭐 10이면 10, 20이면 20 이걸 산출했는지 그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MBO는 아직까지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다 100%를 못 믿어. 그러니까 질적인 거, 퀄리티가 높은 거, 이러한 목표 설정에는 굉장히 제약이 많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제 10% 달성했어? 20% 달성했어? 그것만 보고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량화가 쉬운 것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표 관리는 성과의 양적 측면보다 질적 측면을 중시한다? 아니죠. 양적인 숫자적인 데이터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질적인 측면을 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7번에 우리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의사결정 방법에서 명목 집단 기법이 있어요. 우리 의사결정할 때요, 명목, 그 다음에 델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전자회의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자회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줌, 비대면, 언택트 이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꼭 명목, 델파이, 뭐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저렇게 비대면으로 컴퓨터를 보고 또는 스마트폰을 보고 화상으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거를 벗어나서 전자회의나 컴퓨터 회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는 기출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주제어의 다른 의미에 있는 내용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자, 명목 집단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그래서 그거 찾으러 들어갈 겁니다. 자, 18번 같은 경우 1번 대화나 토론이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후 조정된 의견에 대해서 토론 후 표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명목 집단의 정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정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나왔어? 전문가가 나왔어. 자, 전문가 나왔다. 그럼 뭘 찾아야 돼? 그렇지. 델파이. 자,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제시한다. 뭐 우리가 전자회의, 컴퓨터 회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집단의 리더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유용한 아이디어, 가능한 많이 제시하고 그 다음에 5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이 두 개 다 뭘 말한다? 브레인스토밍. 네, 브레인스토밍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우리가 1번으로 바로 정의 물어보는 거니까 쉬운 문제였어요. 자, 19번은 예산 편성 방법이에요. 우리 예산 편성 저 국가고시 봤었을 때는 5개 다 나왔는데 지금은 점진적과 연기준 예산을 중심으로 합니다. 자, 연기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했던 사업 제로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고 우리가 뭔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보겠다라는 거고, 점진적은 뭐가 되겠어요? 점점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에 썼던 예산에 물가 상승률만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게 점진적 예산 편성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반드시 또 구별을 하셔야 돼. 항상 우리가 이제 그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에 빠지고 하는 경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험 문제를 풀고 있을 이 시점도 내년에 대한 예산을 문제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예산 편성의 우리 예산의 과정, 예산 편성 과정 또는 방법, 요거 두 가지로 준비를 하시면 괜찮아요. 만약에 이 파트에서 한 문제가 나온다라면 자, 그래서 1번 점진적 예산 편성 방법은 예산 신청의 정당성을 입증을 하는 거다. 정당성 입증이 아니라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그냥 물가 상승률 반영한다면 아니지. 정당성을 내가 이걸 왜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됩니다. 가서 막 브리핑을 매년 해야 돼요. 그것을 바로 이거는 연기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진적 예산 편성 방법은 예산 범위의 가능성을 축소하고 자원을 최적 배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연기준. 네. 그 다음에 3번, 연기준 예산 편성 방법은 전문 지식이 많지 않아도 가능하고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 작년에 했던 사업에 물가 상승률만 반영하면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지만 연기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브리핑 싹 해야 되고 서류 검토 다 해야 되고 비교 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인가 되는 거죠. 4번의 연기준 예산 편성 방법은 관리자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을 우리가 이거 다 한다라고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질 향상을 시킨다라고 해서 정답은 우리가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고, 연기준 예산 편성 방법은 프로그램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우선순위를 고려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관리자 참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교 분석해가지고 1등부터 몇 등까지 매길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거기서 몇 등까지만 이 사업을 하게 해줄게요. 그렇게 기준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 4번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20번은요. 야간 진료, 중환자의 보호자실 설치, 응급실 진료 등을 실시해서 고객 만족을 창출하고자 하는 마케팅 믹스 중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느냐. 여기에는 마케팅 파트예요. 마케팅 파트에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한 문제 마케팅 믹스 요거에서도 한번 예측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 풀었던 거랑 다르네? 뭐가 달라? 유통이면 유통이지 갑자기 야간 진료는 뭐고 보호자실 설치는 뭐야? 응급실 진료하고 야간 진료는 알겠어, 유통인지. 근데 중환자실에 보호자실에 설치는 뭐야? 나 저것 때문에 헷갈리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품은요, 간호의 어떠한 방법, 뭐 방문간호, 호스피스 간호, 가정간호 이런 것들이 제품이 있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간호 수가야. 그치? 간호 수가. 그거 생각하면 돼. 우리가 촉진은 광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홍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그 유통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물리적 접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적. 정보를 잘 타가지고 우리가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시간적. 우리가 병원을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 가게 되죠. 접근성이 좀 가깝거나 시간이 좀 많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하다 보니까는 수업 때문에 치여가지고 병원을 잘 못 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야간 병원을 간 이유가 우리가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고객의 만족도나 고객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걸 고려해가지고 지금 야간 진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 이 시간적인 건 진료가 되겠죠? 우리 빨리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시간적인 거 급해. 응급실 진료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보에 대해서는요.
어떤 걸 받고 정보를 해요? 상담. 그렇죠. 또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정보의 유통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고급 정보를 받아들이나요? 또 설명도 잘하니?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저기 진짜 의사 괜찮아? 저기 간호사 괜찮아? 이게 전문가의 수준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 병원을 찾아가요. 그렇잖아요. 전문가의 수준 한번 쳐볼까요? 전문가 수준. 수준.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거는요, 환경이야. 나 저게 좋아야 저 병원 갈 것 같아. 그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말하는 보호자실 설치가 되었냐 이거야.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병원에요, 주차시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주차장. 이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전문가 수준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약 처방하는 거는 거의 비슷비슷할 거야. 그래서 그냥 주차시설 잘 되어 있는 저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 보고 유통의 전략을 확인을 한 다음에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민했던 중환자실의 보호자 설치, 그거는 유통 전략의 물리적인 접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1번 문제입니다. 행위별 수가제의 특징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맞으라고 주는 문제죠.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 같은 경우에 우리 포괄 수가제랑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라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또 거기에서 그 선지에서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는 국민의료비, 경상의료비가 상승하냐 감소하냐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혼선을 주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상의료비 감소를 위한 최적의 수단이다. 경상의료비를 감소하려면 뭘 하면 되겠어? 포괄. 네. 자, 의사 선택의 통제 방법이 있다. 자, 의사 선택의 통제 없어요. 이 행위별 수가제는 자유죠. 그 다음에 자연 기준 상대가치 점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산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행위마다 측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도 수술 항목마다 우리가 거기에 의사의 집도위의 노력, 집도위의 기술, 들어가는 어떠한 부가적인 것들에 따라서 점수로 나타내서 우리가 하나의 행위별의 코스트, 가격을 매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이 되고, 진료비 심사 복잡합니다. 행위별마다 측정해야 되죠? 간편한 건 뭐가 있습니까? 포괄수가제. 의료의 질이 낮아? 의료의 질이 오히려 퀄리티가 높아. 의료의 질이 낮은 건 뭐야? 포괄수가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자, 병원 조직에서 수간호사는 한 명의 상사인, 자, 이것도 한 명의 상사인 사람한테 두 채널이 아니라 한 채널로서 그 사람에게 오더를 받게 되는 거는 명령 통일해라. 그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정답 4번. 이것도 쉬운 문제. 자, 그 다음에 23번에 병원 인증평가 문제가 나온 건 통제 부분이죠. 예, 전국에 있는 병원에 대한 어떻게 하면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병원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 각 부서별 직원들을 파견해서 임시 집단을 구성을 했다. 여기까지 봤었을 때에는 어떤 거야? 뭔가의 조직을 이끌고 있네? 나 병원 인증평가까지 봤었을 때 통제였는데, 통제 파트가 아니고 이제 쭉 더 읽어보니까 임시 집단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인증평가가 끝나면 다시 각 부서로 돌아가는 조직의 유형은 뭐냐? 그래서 조직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 반드시 이쪽 부분에서 영역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프로젝트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번에 1번. 자, 24번에는요. 간호사 한 사람이 4~5명이 우리가 환자를 입원해서 퇴원까지, 굉장히 쉬운 거, 24시간 동안 간호를 계획, 실행, 평가하는 방법. 자, 핵심 키워드입니다. 저기 한 사람이 4~5명 환자 입원, 퇴원. 거기까지 나왔다. 그러면은 핵심 키워드 1차 간호다라고 우리가 찾으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에 간호 전달 체계 유형이에요. 계속 간호 전달 체계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팀 간호는요, 간호사 한 사람이 특정 유형의 업무를, 자, 한 사람이 특정 유형의 업무를 분담받아서 IV, 드레싱, 차팅, 이거 뭘 말하는 거야? 기능적이지. 팀 간호 아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능적 간호는 팀 리더 중심으로, 이거 나왔네. 그럼 아니지, 이거는. 뭐가 되겠어? 이건 팀이 되겠지. 자, 그 다음 묘돌법은 간호사 한 사람이 환자의 입원부터 퇴원까지 제공하는 모든 간호 서비스의 책임을 지는 방법이다. 앞전에 정답
네, 1차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사례 관리는 주로, 그 다음에 주임상 경로, 예, 임상 경로, 클리니컬 패스웨이를 적용해서, 우리 이걸 뭐라고 그래? CP라고 하죠? 예, CP를 적용해서 비용 효과적으로 간호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 우리가 4번이라고 찾을 수가 있고, 전임 간호는 신규 간호사가 많은 곳을 못해요. 경력 간호사가 많아야만 이게 실행이 됩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 변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레빈의 3단계가 있죠. 해빙, 그 다음에 우리가 변화, 재결빙이에요. 우리가 얼어있던 이 조직을 녹여갖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끔 해줘야 돼. 이제 변화시키고, 아, 이제 좋은 그러한 뭐 조직의 방법을 다시 이제 굳히기 작전 들어가야겠죠. 굳히기 작전 재결빙이야. 그렇게 또 살다가 또 보면은요, 그게 또 그 조직의 방법이 또 좋지 않아. 세상은 변하거든, 항상. 그러면 또 얼어있던 그런 조직의 방법을 다시 어떻게 녹여야 되겠지, 바꾸려면. 그래서 계속 이 조직의 변화는 계속 변화가 된다. 한 번 수정이 되면 끝나냐? 그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해빙 단계. 우리 해빙 단계가 첫 번째죠. 그 첫 번째 해빙 단계는 변화의 욕구가 조직에 팽배하여 대안을 실행하는 단계다라고 했어요. 대안을 실행하는 단계. 이때는 우리가 해빙 단계가 아니라요, 변화 단계가 되겠죠. 변화 단계. 자, 해빙 단계, 녹이는 단계는, 얼어있던 우리 조직의 분위기를 녹이는 단계는 변화의 필요성과 문제를 확인하고 목적과 목표의 정의를 하게 된다. 왜 이거를 변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변화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변화 단계는 변화의 필요성과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는 거다. 이거는 동기를 갖게 된다라고 나왔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빙 단계. 해빙이고, 4번. 변화 단계는 변화의 인격의 변화를 통합해서 정착하고 지속되는 우리가 단계이다. 이거 정착하고 지속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재결빙시키면 되죠. 얼려. 그 다음에 5번의 재결빙 단계에서 실행 결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서 통제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변화가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조직 변화 유형 중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동등한 권력 비율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그 과정, 전략, 방법을 고안해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거 많이 기출이 되었던, 만약에 이 변화의 요소에서 또 기출이 된다면 계획적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술적인 거는 어떠한 테크닉적인 것 등이 변화를 일으키는지, 자연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재난 뭐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키나, 사회적인 거는 뭐 그 규범, 뭐 규칙 이런 것들의 변화, 구조적인 건 없죠. 네, 정답 2번. 자, 28번은 K병원 간호부장의 환자 분류 예. 여기를 봤더니 뭐가 되겠어요? 간호 인력, 네, 간호 수를 몇 명을 산정해야 되는지. 우리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가 딱 떨어지게 우리가 간호 인력 산정 적급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지에 나왔던 것만 정의하고 특징만 외웠잖아요. 근데 계산하라는 계산법이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몇 년 전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고, 우리가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도 이렇게 풀어봤었어요. 그런데 엄청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새롭게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의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교과서에 있듯이 이제 간호 인력 산정 계산하는 방법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한다. 자, 분류의 체계에서요, 가장 특징적인 거, 수행의 빈도, 난이도를 기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중증, 저 환자가 얼마나 많은 간호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지 그것 등을 예측을 하게 되는 간호 인력 산정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 제가 가장 좋아한다라고 했잖아요. 관리공학적인 거예요. 서술적인 건 대표적으로 뭐가 되겠어? 의료법이지. 우리가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산업공학적인 거는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간, 동작, 동작.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 동작만 계산으로 해서 간호인력 산정했었을 때는 무리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 여기에다가 수행 빈도 플러스 우리 난이도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
정말 퀄리티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 인력을 산정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관리공학적 접근 방법이 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29번. 수간호사는 우연히 A간호사의 부정적인 면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수간호사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A간호사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됩니다. 다른 업무 요소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게 돼서 직무 수행 평가, 인사평가 하는데 점수를 실제보다 그냥 낮게 주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연하게 그것을 봤다라고 해서 어떻게 약간 보복적인 거죠? 근데 나쁘게 보고 나쁘게 봤다. 좋게 보고 좋게 보고는 후광 효과라고 하고 나쁘게 보고 나쁘게 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냐면 혼 효과다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요, 두 개의 우리가 그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에 거의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후광 효과가 혼 효과보다 더 많이 나왔고 혼 효과는요, 요즘에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밑에져 있는 중심화 경향, 관대화 경향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죠. 강제배분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야. 이제 그거 우리가 또 연습할 겁니다. 일단 이 사람 나빴어? 뒤에 또 나빠. 이렇게 평가하는 거 혼효과. 자, 30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직원 관리의 원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교재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게 훈육이라는 말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재에서 훈육이라는 말이 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문제 직원 관리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문지에 이제 우리가 문제 직원 관리 원칙, 이게 훈육의 원칙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원의 문제 행동보다는 우리가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요, 그 사람 미운 사람은 계속 미워요. 그렇죠? 그래서 직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문제. 자, 그 다음에 훈육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 들어가셔야 되고, 훈육은 공개적으로 시행해서 재발을 예방을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생활 보호하셔야 됩니다. 프라이버시, 비밀 보장해야 되겠죠? 보호, 존중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 직원이 발견돼서 시정조치가 되지 않으면 바로 해고 아니죠? 우리 면담부터 시작해서 해고되는 그 5단계의 순서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바로 해고 아닙니다. 우리 만약에 했을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당할 수도 있어요. 자, 2번과 같은 경우에는요, 일관성 있게 적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은 우리가 이거는 리더십이죠. 지휘 파트에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진, 재난 발생으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어요. 응급실이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아수라장이 됐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응급실을 사용할 때에도 팀너싱이나 이런 것보다는 펑셔널을 많이 써요. 그게 바로 이제 전제형, 딱딱딱 정해진 일만 할 수 있게 전제형 리더십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휘, 계속 지휘 파트, 동기부여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두 문제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자, 허츠버그. 이 요인은 직무 만족과 불만족이 각각 독립된 차원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다르다. 제가 허츠버그 가르칠 때는요, 항상 이거를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만족감을 줬으면, 나 이제 불만족 상태에 있다가 뭔가를 다 개선해줘서 나 이제 만족스러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허츠버그는요, 이 요인이라는 게요, 만족이 yes, no. 불만족의 yes, no지. 불만족을 개선했다고 만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만족으로 또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불만족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각의 독립된 걸로 보시고요. 만족과 불만족이 있고 있냐 없냐예요. 각각의 차원에서 요인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주의하시려고 제가 출제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름 기대이론, 자신이 타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을 때 동등하다 그럼 뭘 생각하시면 돼? 우리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틀린 거고, 맥클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은요, 성취 욕구가 강한 사람은 쉽게, 어렵게 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게 완수할 수 있는 과업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전체 욕구 개념으로 2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자, 이거는 우리가 알더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Y 이론에서 관리자는 X 이론 또는 Y 이론으로 구분되는 이분적인 성향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요거 이제 함정으로 여러분들 맞았다라고 동그라미 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관리자를 X를 표시면 되겠죠. 맥그리거는요, 이 맥그리거의 XY 이론이에요. 맥그리거의 XY 이론. 이것은 조직이지 관리자는 아닙니다. 예, 조직에 있는 구성원들, 뭐 이것을 타겟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는 X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 여기만 봐서 동안이죠? ing 중이에요. 여기에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간의 질을 높이는 간호의 질평가 방법.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두 개에서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다. 자, 소급은 퇴원 후가 되죠? 퇴원 후. 요건 있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동시평가라고 해서 정답은 1번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도나 메디언의 평가 요소는 100% 시험 문제죠. 그래서 구조적, 과정적, 결과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구조적. 구조적은 투입 부분이야. 인적,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이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요거 있는 거 우리 찾아보자. 간호 수행.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일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과정, 대상자 참여 과정, 예, 환자의 만족도, 우리 이제 이거는 결과, 삶의 질, 결과, 그 다음에 인력, 여기 인적 나왔다, 투입에. 바로 이거죠? 네, 그래서 정답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5번. 대형 의료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심각한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경미한 사고나 징후를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이것도 통제 파트에서 볼 수가 있는 문제죠. 그렇죠. 통제 파트에 우리가 스위스 치즈 모형을 보셨고 그 뒤에 있는 이 하이니니 법칙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이니니라는 사람이 산업재해가 왜 발생되는지 그거를 분석하다가 알아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게 하이니 법칙이 되겠습니다. 정말 경미한 사고들이 터지고 그걸 시정조치 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사망이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큰 대형 사고가 하나가 빵 터진다라고 보는 게 우리 2번의 하이니 법칙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여기 2번. 이거는 정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의 반드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우리가 모의고사 최종 파이널 간호관리학 1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